강연해 주실 김동우 대표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졸업하셨고요. 91년부터 공인회사 활동을 하셨고 98년에 부강테크를 창업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투모로우워터라고 하는 부강테크 미국 법인을 창업하셔서 CEO로 계십니다. 오늘 부강테크의 미국 인프라 시장 도전과 교훈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김동우 대표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부강테크의 김동우 사장입니다. 사실 규모가 큰 회사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아서 이런 자리에 쓰는 게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환경 관련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27년 됐고 제가 또 한국에서 할 일들을 좀 해놓고 미국에 법인을 만든 지 17년이 돼서 그때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오늘 좀 제가 작은 경험이지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제적으로 전체적인 거를 다 총괄해서 미국 진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미국 인프라 시장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오히려 단편적으로 실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 파트 부분일 수 있지만 여기서 혹시 좋은 인사이트나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다면 귀한 시간을 더할 나위 없이 잘 쓴 거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이 그림이 뭔지 아시나요? 그 나무가 있죠. 유타주에 가면 판도트리 군락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나무들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이게 나무 하나랍니다. 뿌리가 하나로 이어져 있고요. 이 사진은 구글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걸 제가 카피해 온 겁니다. 구글이 처음에 검색 엔진으로 시작했다가 지메일을 개발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구글맵 해외 나가서 많이 쓰시죠. 그리고 그 구글맵을 기반으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LA 시내에는 웨이모라는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핵심 기술, 원천 기술을 가지고 파급을 해나가면서 거기서 어떤 차별화되는 혁신을 가져가는 그 비즈니스 모델로 이 판도트리라는 모델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저도 이게 마음에 들어서 카피를 떠오고 미국 가서 사실 17년 동안 사업 성과를 낸 거는 이제 지금 작년, 재작년 15년 동안 매출이랑 이익이 빵이었습니다. 거의 빵이었습니다. 거의. 근데 재작년부터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나는 그러면 41살에 가서 지금 58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한근기 40대와 50대를 다 미국에서 보는데 얻은 게 뭔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가족들하고 라스베가스를 놀러 갔습니다. 모하비 사막을 지나가는데 I-15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는데 이 광경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픽셀이 그냥 인터넷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깨져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 누가 길을 놨을까? 누가 이 사막, 이 끝도 없는 이 길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쭉 이어져가지고 저기 동쪽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1960년대 이제 미국에서 건설한 도로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가본 이제 하수처리장이 미국 하수처리장의 상징이라고 하는 미러키 메트로폴리탄 세니테이션 디스트릭 MMSD라고 여기 써놨는데요. 여기가 왜 미국 하수처리장의 상징이라고 하면 여기 남궁훈 박사님 계시지만 한국 분들 시카고 전시회나 이런 거 가면 꼭 여기 들리십니다. 여기가 미국에서 하수처리장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맨 처음 도입한 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하수 처리를 왜 하냐 그러면은 대부분이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라는 답을 90% 이상은 주십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하수 처리 기본에 대해서 훨씬 철저합니다. 세니테이션. 이 하수 처리는 사람을 보호하는 게 우선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다음 워터바디라고 말하는 환경을 보호하는 건 두 번째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환경부는 이 오염 총량제하고 뭐 이렇게 개발하고 묶이면서 물을 얼마나 맑게 하느냐. 그러면서 사실 정작 짚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죠. 어찌됐든 이 메트로폴리탄 세니테이션 디스트릭에 가면 가운데 손으로 이렇게 그린 블루프린트가 청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와, 미국은 정말 환경 선진국이구나. 이 블루프린트 오른쪽 끝에 보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1919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유관순 여사가 독립운동하던 김인현에 하수처리장 지은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인도 시골에 가보시면요. 호텔에서 문 열고 보면 들에 쭉 사람들 엉덩이 까고 앉아서 볼일 보는 광경을 지금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아마 1919년에는 우리 조상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처음 간 다음에 절망했습니다. 와, 얘들 이때부터 하수처리장 했으면 100년이 넘었는데 내가 여기를 오는 게 온당한 것인가? 근데 시설을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여기 와야겠네. 왜냐하면 1919년도에 지은 하수처리장을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여기 리트로핏 시장이 엄청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2개 보여드린 이 사진들은 제가 미국에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돼 가지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자료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미국 인프라 시장은 연방정부, 주정부로 분산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기회는 사방에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지금 트럼프 행정부 전부 인프라 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회 간접 자본 조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부터 P3, Public Private Partnership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민자 사업이죠. 민자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우선 배정해 주겠다라는 등의 당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지방정부는 거의 이 P3 마드를 쓰는 데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하던 익숙한 방식에 의해서 자금 조달해서 하지 아주 긴급한 일이 있지 않은 한 이 P3를 쓸 이유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장기 계획에 따라서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꾸준히 움직여 나가는 데가 미국이고요. 사실 이 P3가 근데 저는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자금 가지고는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된 인프라가 많아서 언젠가 P3가 이제 되는데 우리나라 건설업체들 보면 중동이나 뭐 동남아 같은데 민자 사업이나 이런 데를 나가지만 사실 저희가 컨트리 리스크라든지 또는 법률적인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미국은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법률적인 거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굉장히 안정화돼 있고 마가는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제 계획들 중에도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수요, 특히 최근에는 일반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니고 제조업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고요.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 다 피부로 절감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줄줄이 끌려가고 있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면 없어질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특징이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빨간당, 파란당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바꾸지 않고 가져간다. 제가 17년 동안 본 경험에 의하면 다 갈아엎고 다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인프라 사업에도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거라서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거나 또는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됐는데 취소된 이유들이 대부분 보면
사전에 계획을 좀 너무 낙관적으로 했다. 뭐 이 정도면 될 거야. 근데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 뭐 거기 물가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또 거기서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벌어지면서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문제 많고 혼란 많고 뭐 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게 제가 17년 전 미국 갔을 때랑은 정말 달라요. 그때는 사회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변동이 크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변동성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일반적인 문제점들 보면은 지금 뭐 이민자 단속하고 뭐 이러면서 인력이 이제 많이 부족하다. 특히 숙련된 그 현장 인원들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이제 사업들이 좀 많아져서 사람을 뽑는데 사람 뽑는 게 너무 힘듭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제가 식사하면서 말씀드렸죠. LA에서 저희가 환경이나 뭐 이제 기계나 전기 이렇게 전공한 엔트리 레벨 대학을 갓 졸업한 친구들 연봉을 기본적으로 10만 불 줘야 되거든요. 저희 회사 임원들 급여랑 비슷합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1억 5천 하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 정도 받으면 잘 사냐, 잘 먹고 잘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지처럼 삽니다. 한 달에 렌트비 뭐 한 5천 불씩 내고요. 뭐 3,500불이 미니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렁탕 한 그릇에 뭐 20불, 팁까지 하면 한 25불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지금 뭐 그래서 제가 요즘 임원들하고 4시 점심 먹으면 밥값을 제가 미국 카드로 내거든요. 왜냐하면 제 미국의 한 끼 밥값 여기 설렁탕 한 그릇씩 먹으면 4만 원이니까 비슷해가지고 야 내가 낼게 그리고 밥값을 주로 많이 내는데 그럴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가 오른 거에 맞춰서 이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고민이고요. 공급망 이슈 아시잖아요. 지금 관세를 엄청나게 올려놔서 공급망 이슈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미 그거는 현장에서 이제 드러난 문제들이고 또 단순한 건설업, 인프라, 도로를 깐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제조업 쪽에서 이제 사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제조업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수주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 내년 상반기에 이제 그 3월달에 끝나는 게 큐셀 하나 큐셀 그 저희 회사 지금 단일 프로젝트 가장 크거든요. 66 밀리언이니까 한 90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이거 미국 친구들 건설업체 저희는 원래 미국의 그 주류 건설업체 그레이라는 데가 하나 큐셀하고 계약을 했고요. 거기서 수처리 쪽을 이제 그레이에서 비딩을 시켜서 저희 업계에서 유명한 베올리아라든지 뭐 이런 굉장한 글로벌 업체들하고 저희가 경쟁을 해서 그걸 수주를 했거든요. 사실 뭐 큐셀에 아는 분들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기술력으로 경쟁해서 했는데 일을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큐셀에서 그레이랑 협상을 해가지고 수처리 쪽은 그레이를 타절시키고 저희가 큐셀이랑 다이렉트로 계약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처리 쪽을 잘 모르는 회사니까 일하는 게 자기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큐셀이 다른데 비딩 들어갈 때 수처리 쪽은 저희를 데리고 들어가는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가 권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한국 기업들 들어가서 실적 쌓고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주류 시장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출구를 열어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낙관주의 사실 큰 프로젝트들은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걸 예산 일정 관리, 설계, 조달, 시공, 프로젝트 관리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 일하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에는 좀 기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예를 들어서 뭐 공장 지으면 폐수를 방류하는 기준이 지역별로 뭐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쫙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서 30년, 40년 일한 엔지니어도 수질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은 그 NPDES 퍼밋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중앙 EPA 환경청에서 NPDES 퍼밋을 다 지역별로 하고 그걸 5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이렇게 갱신들을 하는데요. 그 퍼밋이 그 강의 수질, 환경 조건에 따라 가지고 바뀝니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면은 좀 하고 또 어떤 주 같은 텍사스 같은 경우는 연방 정부 규제만 지키지 주정부에는 환경 규제는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 규제의 몇 배나 가혹한 환경 규제가 존재를 하거든요. 주마다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서 주로 이제 어떤 일을 당하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사업을 한 뭐 한국 기업들도 들어가면 이거 규정을 모르니까 사실 그쪽 규제 기관에서 정해주는 수질을 가지고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의 현지에 있는 엔지니어링사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싸워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류 수질 기준이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엔지니어링사나 저희 같은 기술 공급업체는 돈을 버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잡하게 더 많이 집어넣어서 방류 수질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싸워주지 않는데 저희는 그걸 보고 이제 반대쪽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기업들이 올 때는 저희가 싸워준다. 야, 옆에 공장은 10ppm인데 왜 나보고 5ppm 하라 그래? 근거가 뭐야? 싸워줍니다. 싸워주고 이제 그러면 사실은 초기 진입하는 단계부터 저희랑 일을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싸워줄 텐데 그걸 놓치고 퍼밋을 받아놓고 공장 인허가를 받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공문으로 날아와서 규정이 확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저희는 그 단계부터 또 이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기업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알려나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방류 기준이 정해지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에 있는 공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카피 앤 페이스트 합니다. 한국에 있는 공장을 그대로 떠가지고 미국에 이제 짓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안 되는 유일한 부분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폐수 쪽 방류. 왜냐하면 한국의 법적 방류 기준하고 미국 쪽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면 거기에 맞추기 위한 이제 어떤 텍사스 같은 데는 한국보다 더 돈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캘리포니아는 뭐 몇 배나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지역마다 다 틀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저희가 엔지니어링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업체들한테 많이 이거는 현지 업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약속을 하고 방류 수질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은 미국은 농담 삼아 수에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변호사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수 걸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법적 기준을 맞추도록 하려면 소위 말하는 쿠션 굉장히 여유 있게 널널하게 이제 짓습니다. 그게 다 돈이죠. 물가도 비싸고 그런데 그럼 저희는 그걸 타이트하게 합니다. 방류 수질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본사가 대전에 있는데요. 설계를 해놓고 클라이언트한테 폐수 얼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 택배로 이제 폐수를 받아서 저희가 설계해놓은 것들이 실제로 가동이 되는지 본사에서 사전에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충분히 맞출 수 있어. 결론이 나오면 타이트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느슨하게 해가지고 지금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풀몬 같은 경우 플러톤 LA에 있는 공장 시작해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있는 사업됐고 풀몬에서 비딩도 안 붙이고 이제 보스턴에 있는 것도 해달라 그랬는데 그때는 저희가 큐셀에 너무 큰 프로젝트라서 못한다고 이제 말씀을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데 지금 능력 캐퍼가 안 돼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욕 바가지로 먹고 미국 법인장님한테 가서 빌고 그럴 정도로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저희가 SK 앱솔릭스라든지 큐셀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한국 기업들 서비스를 많이 해주고 최근에도 지금 여러 군데 지금 제안을 받아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지 건설 시장이 그렇게 한국이랑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면 한국에서 넘어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좀 차별화된 것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업이라고 해서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미국같이 큰 시장에 옮겨가는 어떤 리스크를 지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미국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뭐 필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가면 좋은데, 한국 기업들한테 좀 좋은 점은 저희가 요즘은 주류 시장 비딩들 가서 좀 이제 사업을 따내고 있는데, 아까 그레이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냥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코스트가 싸. 아까 큐셀도 저희 비딩 붙어서 이겼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미국은 주로 이제 그런 비딩을 붙일 때 퀄리피케이션, 너네가 그걸 할 수 있는지 하면 그 안에 퀄리파잉 된 업체들이 쭉 이제 리스트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걔들은 다 할 수 있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엔 가격 경쟁 붙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필살기가 뭐냐면 엔지니어링을 한국에서 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엔지니어 초봉이 10만 불이라고. 근데 저는 싸다고는 말하지 않고 코스트 이펙티브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 경쟁력 있는 엔지니어가 한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은 미국 애들에 비해서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실수가 적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회의를 하고 자 이런 거 해줘. 그러면은 캐드 작업 쫙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 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미국 클라이언트한테 만약 보낸다. 그럼 걔들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어떨 때는 3D 모델링까지 해가지고 하루 만에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라이브러리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는 끄집어내서 그냥 보내거든요. 그럼 걔들 그냥 뒤로 자빠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차별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 국내 기업들 건설업 쪽도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국 제조기업들이 지금 특화되어 있으니까 저는 한국 제조기업 기반으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두리뭉술하게 미국의 뭐 도로 항만부터 해서 인프라를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회 이용인데, 요즘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원래 사업비보다 사업비가 엄청나게 초과해가지고 공사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참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조를 들어가는 공사들이 많거든요. 조 단위 최소 몇 천억. 그러면 지금 저는 미국에서 보면 미국에는 그렇게 큰 사업들 뭐 이런 것들 진행하면 여기 보면 프리 컨스트럭션이라는 거 합니다. 이거 보통 어떻게 하냐면 EPC 그러니까 건설업체한테 1밀리언, 2밀리언 줍니다. 기간 한 두세 달 주고. 그러면 전체에 대한 어떤 계획하고 그 다음에 배치도부터 해가지고 사업 예산을 어느 정도 거기서 크게 편차나지 않는 정도의 제한을 미리 받는 거죠. 아니 조단위 사업을 하는데 1밀리언, 2밀리언이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걸 아끼려고 하다가 나중에 대박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국 건설업체들이 안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좀 교육시키고 그게 왜 클라이언트를 위하는 거니까 좀 그런 관행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체들은 똑같이 합니다. 기존에 하듯이 계획하고 그다음에 EPC 건설업체 자기들 갑 건설업체 을. 근데 미국에서 그게 통합니까? 미국에서 제일 환장하는 일이 공공사업 일을 제가 처음 경험한 겁니다. 제가 첫 미국에서 프로젝트 딴 게 시티 오브 바스토라고 LA에서 이제 라스베가스 가는 중간에 한국 관광객들 내려서 인앤아웃 햄버거를 사 먹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지하수 정화 사업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500만 불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그때 미국 EPC 업체랑 처음 일을 해봤거든요. 와, 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정부랑 계약을 했으니까 정부 계약은 납기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하도 업체가 뭘 할 때마다 계속 이제 돈 줘. 공짜 점심은 없어. 돈 줘. 그래가지고 계속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이런 것까지. 근데 계약을 처음에 허술하게 했죠.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이제 변호사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이건 소송 걸면 이긴다. 근데 한 3년 걸린다. 결국은 그 업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500만 불짜리를 샀는데 700만 불을 썼거든요. 바보죠. 값비싼 월사금을 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제가 여기 장표는 안 넣는데 이제 사무총장님께서 미국에서 경험했던 거 가장 전 이게 진짜 기억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업인데 망했거든요. 그때 밥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그 200만 불을 결국은 우리 미국 법인 직원들이 뱅크라고 부르는 본사에 전화해서 미안한데 내가 사고 쳤으니까 돈 좀 보내줄래.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 프리콘이라는 거는 제가 미국에서 본 것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게 적어도 뭐 5천억 1조 이상 되는 사업에서는 프리콘을 제안해서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러려면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프리콘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프리콘이 그냥 겉만 번들으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설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 뭐 내역서를 잘 뽑아가지고 어느 정도 그 고객이 만족할 만한 범위 내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이제 그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사실 저희는 8년 전부터 그래서 하수 처리장 자동 설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AI 접목해서 지금 이제 거의 저희 회사 가진 공법들 기술 가지고는 자동으로 설계가 되게끔 그게 보통 왜 의미가 있냐면 상세 설계하는데 보통 하수 처리장 6개월에서 1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작은 처리장도 기본이 5 밀리언 50억에서 100억 미국에서는 5 밀리언 이상 저희 지금 하루 만에 하거든요. 도면 몇천 장 그냥 쭉 나오고요. 하나 바꾸면 나머지 다 바뀌고요. 근데 이제 그걸 저희가 플로우 차트를 그려서 머신러닝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경쟁사 기술, 그냥 일반적인 기술까지도 자동으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그 도면이 나오면 컨스트럭션 할 때, 시공할 때도 그냥 쓸 수 있고, 당연히 3D로 이제 만드니까 오퍼레이션에도 자동 운전에 접목시키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저희가 좀 지금 이제 하수 처리장을 자동 운전하는 AI 쪽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멘스, 자일램, 뭐 베올리아 뭐 이런 데들이 하는데 사실 하수 처리장을 자동으로 설계하는 데는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우리 둘째가 지금 이제 그 IT 쪽에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팔런티아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녀석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 회사 이름으로 못한다. 자회사 만들어야 되고 미안한데 나는 거기 갈 생각이 조금도 없다.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건 도와줄 수 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도 AI를 해야 되는데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진짜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애가 팔런티어 갈 때 초봉을 25만 불 받고 갔거든요. 지금은 월급을 이야기를 안 해줘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주식도 받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회사 구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을 충원하는 게 너무 힘든 그런 구조라서 어떻게든 뚫고 가야 되는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프라 시장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몇 가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 특징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뭐 여기 변호사님들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런 좀 그런데 그 다음에 미국은 속지주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법으로 만든 인격체인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CPA 할 때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주인이 아버지가 외국인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는 R&D 못 받고요. 거의 혜택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대해서는 되게 차별화하고 그런 텃세가 가장 센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은요. 반대잖아요.
지 땅에 있으면 다 지 거예요. 지 땅에서 나면 사람도 지 거고요. 지 땅에 등록돼 있으면 법인도 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제가 CPA 할 때 그 외국 기업들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있었거든요. 지금 PwC라는 데 돼 있지만 안 될 거야. 미국 정부가. 근데 미국 정부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디펜스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성 프로젝트를 하는데 야, 이거 우린 못 받을 걸? 그러니까 우리 미국 직원이 왜 못 받냐고. 우리 이거 신청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아니야, 네가 잘못 알아봤어. 직접 떠듬떠듬하면서 이제 야, 우리는 저기 외국 기업이 100% 지분 가지고 있는 외국 법인인데 뭐 했는데 그 담당자가 처음에 아니 그냥 신청해 그러더니 나중에 한숨을 쉬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 미국에 텍스 내 안 내? 낸다. 신청해라. 되게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미국을 보니까 여기는 지나고 보니까 속시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만 여기 만들면 여기 자식으로 쳐주는구나. 그래서 저희 회사는요. 필요한 R&D 자금을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에서 다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R&D 펀드를 꽤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이제 여러분한테 뭐 알려준 경험 중에 하나가 특허인데요. 저 처음에 미국에서 국내랑 동시에 이제 특허를 내려고 하는데 미국의 그 특허법인이죠. 미국은 변호사가 보통 뭐 인텔렉츄 프로퍼티 전문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와, 저희 한국에서 특허 낼 때는 저희 뭐 벤처 기업에다가 뭐 무슨 혁신 기업 이런 거 해가지고 특허 하나 내는데 몇 백만 원 안 들어요. 막 우대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 특허가 한 170개 되거든요. 3만 불 썼어요. 근데 특허가 거절당했어요. 제가 혹시 미국에 특허 내실 게 있는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내고 PCT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특허 제도처럼 우수한 제도는 일본 정도가 비견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특허 안 내주고 특허 심사관들이 이것저것 걸러주고 시비 걸고 하는 게 미국 가서 보면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국내 사업만 할 게 아니라면 대한민국 특허 제도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특허를 낼 거라도 처음에 국내 특허를 내고 PCT라는 건 뭐냐면 그게 사업화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뭐 2년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 주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각 나라에 개별적으로 똑같은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자동으로 좋은 기술 아이디어가 있으면 특허를 내고 PCT 내고 각 개별 국가에다 내는 거는 그 뒤에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한국 제조기업 미국 진출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고 아까 이제 한국계 건설사 엔지니어가 지금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LA 쪽에서는 제가 오히려 한국 사람들 많은데 못 찾아봤는데 조지아 가니까 그 한인들이 좀 약간 조직화.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원래 미국에 갈 때 저희 식구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5년이면 안 되겠냐? 기술 다 있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17년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경험했지만 사실 미국에서 한국계 엔지니어들을 발주처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만난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똑똑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부 각자 도생했어요. 자기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만나서 도와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 도움 1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부러웠던 이유는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달라 그랬는데 LA 이제 시티 오브 LA에 계신 분, 한국 분이에요. 굉장히 고위직. 그거 그냥 공식 절차 받아가지고 퍼블릭 자료니까 해도 되는데 좀 빨리 달라고 했더니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문을 펑 열고 들는데 그 양반 바로 밑에 있는 인도애가 들어와서 야, 저번에 내가 부탁한 그 회사 그거 빨리 좀 해줘.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저 있는데 내가 그걸 왜 빨리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 나랑 같은 인도 회사야. 인도계 중국계는 그런 네트워크가 너무 스트롱합니다. 아까 말씀하시죠. 제가 요즘 그래서 이제 좀 한국계 엔지니어들 건설사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저는 다 됐고 저 밑에 제너레이션 우리는 앞으로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돼서 이제 그냥 저는 여기까지 된 것 같고 저희 밑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자원 배분 효율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본사랑 이제 미국 법인.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중국 같은 데서 물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대체적으로 다른 데서 들어와서 자재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잘 모아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은 저는 기술, 그다음에 자금, 레퍼런스 뭐 이런 걸 다 했는데 주류 시장 진입해서 제가 이제 주류 시장 진입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시티 오브 LA 말씀드렸는데 파일럿 새로 나온 기술 파일럿을 하나 하는데 현장에 들어가서 파일럿을 못 하는 거예요. 2년을 쫓아다녔는데 아까 말한 그 한국 분이 하나를 가르쳐 주셔서 누굴 만나봐라. 그분이 주이시 유대인인데 내셔널 인프라스트럭처 커미티,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 그 커미티의 체어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LA에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캘리포니아 도움 많이 주고 했는데 이분이 은퇴해서 이제 로비스트로 올드보이 파티라고 말하는 그 조직을 이제 딱 봤는데요. 제가 2년 동안 쫓아놨는데 그분 만났더니 뭐 해줄까 그래서 원래 큰 사업 이야기 했어야 되는데 너무 다급해서 파일럿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하더라고요. 시장 비서실에. 저희 그 다음 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전화해주면서 너한테 연락 갈 거야. 근데 내가 뭘 도와줘야 되냐고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와주는 거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은 되게 평등하고 뭐 균등하고 뭐 기회의 나라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속고 있는 사실, 모르는 사실을 참 미국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 때린다. 예, 보통 중류층 뭐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상류층은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합니다. 저는 심지어 엄마가 가방에 주걱 같은 걸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말하는 파워 엘리트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왜곡된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이 올드보이 파티 법 위에 있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진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여긴 또 성문법도 아니고 불문법 아닙니까? 진짜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한 나라.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프로치 할 때는 답답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어프로치를 하는데요. 뭐 전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이 사업 시작하던 27년 전에 그때도 한 2년 정도는 매출이 빵이었는데요. 제가 저희 회사 식구들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야, 싸움이 저 진흙탕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장화 신고 바깥에 서가지고 더럽다고만 한다. 나는 이 업종이 그런 업종인지 몰랐는데 나 우통 까고 들갈 테니까 따라 들러오려면 계속하고 아니면 여기서 우리 그만 접자. 난 그냥 CPA 다시 하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 밥 먹고 술 먹고 탬버린 치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서 회사를 기본적으로 올려놓고 그게 너무 힘들고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궤도에 올라가니까 엔지니어들이 대부분 일을 해서 내가 이제 회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때 저희 경쟁사들 다 중국하고 동남아 갔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야, 내가 한국에서도 밥 먹고 술 먹고 탬버린 쳤는데 더한 데를 가라고? 그때 아까 말씀드린 밀워키를 가서 보고 아, 여기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걸 결정을 했고 그다음 결과는 여기 보시다시피 15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보다가 23년, 24년부터 이제 이익이 나서 23년에는 매출이 20밀리언이니까 한 지금 환율로 따지면 훨씬 뭐 300억. 작년에는 이제 30밀리언 한 450억. 작년에 이익이 이제 한
3.5 밀리언이니까 한 뭐 50억, 60억 뭐 이렇게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 본사는 퍼블릭 쪽 일을 합니다. 공공하수 처리 시설 뭐 이런 거 주로 하는 회사인데 미국 쪽에 이제 그 주력 기술 가져가다가 이번에 마침내 제가 아까 말씀드린 MMSD, 메트로폴리탄 워터 디스트릭이랑 첫 번째 저희 주력 기술 매출 계약을 지금 맺고 왔고요. 이제 그 기술이 좀 인정이 돼서 신시내티나 이런 데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아저씨는 잘 아시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20년 동안 결손이었다고.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저 사람 웃음소리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으면서 야, 20년 동안 결손이 나면서 회사를 이끌었다고? 20년? 아, 네가 그래서 대머리 됐구나. 나 같으면 안 걸려서 죽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아닌데 걔는 원래 대머리였어. 어찌됐든 미국을 진출을 생각하시는 제가 아까 헤드테이블에서 좀 그런 말씀드렸어요. 17년 됐는데 중간에 10년 정도는 오도 가도 못하는 이미 본사에서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갔고 그 다음에 제 오너 아닙니까? 오너. 그러니까 그걸 해먹고 그냥 돌아가기도 어렵고 그냥 스테이하기도 너무 괴롭고 그런 상황들을 한 10년 정도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또 나름대로 배운 것도 많았고 이제 다음 소개드리는 저희 회사가 원래는 뭐 그런 뭐 비전이나 뭐 리더십 같은 거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대충 30년 된 회사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올해 캐나다에도 회사를 만드는데 캐나다 정부 R&D 펀드를 받아가지고요. 걔들은 회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침 잘 된 게 제가 본사 식구들을 이제 저희 뭐 미국 법인 CTO도 본사 총괄 CTO를 데리고 오고 영주권 내주고 뭐 비자 하고 있는데 지금 비자가 H1 비자 하면은 뭐 1년에 10만 불씩 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다가 캐나다나 미국이나 가깝잖아요. 근데 캐나다 정부에서 돈도 주면서 회사 만들라 그래서 R&D 자금 받은 김에 그럼 캐나다에 만들고 캐나다로 데리고 오면 되겠네. 뭐 그래서 캐나다에 이제 올해 법인 하나 만들었고요. 유럽에는 원맨 컴퍼니가 있습니다. 유럽에 이제 저희 쪽에 베올리아라는 업체가 전 세계에 있는데 그 뒤에 수에즈라는 데를 베올리아가 머지를 했어요. 그런 3위 업체가 사우르라고 있는데 사우르가 저희 핵심 자기들이랑 똑같은 기술이 있었는데 저희 핵심 기술 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프랑스하고 스위스는 익스클루시브로 해서 저희 기술을 이제 올해부터 파는 계약을 11월 달에 체결했거든요. 그냥 저희는 뭐든지 일을 이렇게 벽돌 쌓듯이 오거닉으로 저희 스스로 저희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회사라서 되게 느리고 또 저 역시 사업을 하지만 막 돈을 엄청 빨리 많이 벌고 싶은 생각보다는요. 그냥 좀 오래 가더라도 좀 건강하고 이렇게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 뽑았을 때도 네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진짜 큰 성과를 내서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적당한 회사가 아니니까 다른 데를 알아보는 게 좋겠다. 근데 오히려 미국 친구들은 그런 컨셉이나 개념들 때문에 들어오는 친구들 있어요. 저희 회사에 칼텍 출신도 있고 MIT 출신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친구들이 저희 회사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는 친구들인데 약간 저희가 하고 있는 뭐 미션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공감해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희 원래 하수 처리하는 회사였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외부에는 안 알려져 있지만 바이오가스 플랜트 지금 통합소화라는 게 환경부에서 이제 주요 정책이 되는데 바이오가스 통합소화 사업을 3년 전에 한국 정부에서 시범 사업 추진해서 7개 나왔는데 7개 다 저희가 기술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처음으로 이제 저희 꿈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 어제 좀 과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제 이제 하나건설이 부산 수영 하수처리장 민자 사업을 우선 협상 이제 지정이 됐는데 거기 하수를 처리하는 1차, 2차 처리 기술부터 슬러지 가지고 바이오가스 만드는 바이오가스 만들고 바이오가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고농도 질소 폐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슬러지가 많은데 이제 슬러지 저감하는
모든 핵심 기술이 다 저희 걸로 100% 구성된 사업을 30년 만에 처음 이제 수주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하수 폐수에서 벗어나서 유기성 폐기물 가는데, 유기성 폐기물 쪽에는 그 핵심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 저희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이제 주력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그냥 이런 기술 솔루션 개발해서 공급하다가 지금은 턴키 서비스 제공을 해서 민간 쪽은 원래 안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제가 회계사 하다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IMF 터져가지고 저희 클라이언트 부도나면서 제가 98년 6월 1일 날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민간 쪽은 안 한다. 그때 저희 CPA 할 때 민간 쪽 뭐 부도 굉장히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08년에 제가 또 미국 10년 뒤에 갔잖아요. 그땐 또 리만 사태가 나와가지고 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위기 때 그래서 창업을 했는데, 그때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니까 창업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좀 덜 힘들게 넘어갈 수 있는 강점이 있어서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민간 쪽을 하게 됐고, 아까 미국은 뭐 민간 쪽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배터리 폐수 쪽에 특별한 기술에서 포스코 퓨처엠 250억짜리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GS 칼텍스의 오일앤가스 쪽 폐수 처리 뭐 이런 거 해서 민간 쪽에서도 수주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조직 구조가 좀 재밌게 된 게 팀 투데이하고 팀 투마로 돼 있는데, 아무리 R&D 하라 그래도 전부 밥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아예 팀을 두 개로 쪼갰습니다. 팀 투데이는 오늘 밥 먹고 사는 일, 그래서 주력 사업해서 돈 버는 일을 하고, 팀 투마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걸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AI 쪽 이걸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내년에 이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아서 요즘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이제 사실은 11월 8일 들어온 게, 국회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수 처리장을 이제 돈 버는 하수 처리장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하수 처리장, 특히 하수에는요, 여러분,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오염물질이라고 말하는데 유기물이 들어있고요, 질소인이 들어있고요, 그다음 물이 있습니다. 저희 유기물은 최대한 걷어내가지고 바이오가스 만들고요, 질소인은 스마트팜이랑 연동시키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하수 처리장에 나온 질소인으로 키운 채소를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꽃 같은 거 키우는 쪽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제일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냉각을 시키는데, 요즘 데이터 센터 이슈가 많이 있거든요. 먼저 이걸 설명드리면, 데이터 센터 업체들은 여기 뭐 한미글로벌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뭐 고수 앞에서 보통 이제 그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로케이션입니다. 좋은 도심에 갖고 싶어합니다. 근데 도심에는 스페이스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전기 문제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냉각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수, 제가 20년 전에 아프리카 갔는데요, 월드뱅크나 뭐 이런 데서 지원받은 하수 처리장이 절반 이상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돈 만들려고 하수 처리장 받아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집에 전기불도 못 켜는데 무슨 하수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돈 버는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하면. 근데 저희는 요즘 가장 심플한 게 이런 겁니다. 하다못해 정부가 EDCF를 주려고 그래도요, 일본 정부, 중국 정부, 한국 정부가 돈 받는 사람 오피스 문 앞에서 줄 서 있잖아요. 서로 저희 돈 써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한번 하는 게 어떤가. 더구나 지금 기재부 EDCF 중기 운영 전략이 그린 디지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다 하수 처리장에 지을 수는 없죠. 전 세계 데이터 센터. 그렇지만 적어도 5%라도 10%라도 하수 처리장에 데이터 센터 짓는 걸 우리나라 오롯이 먹을 수 있으면, 저는 그건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일반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이제 여기가 중랑 하수 처리장입니다. 저희가 GS건설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요,
옆에 포스코 건설이 지은 25만 톤 처리장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요. 이게 GS 건설이 지은 건데요. 여기 보면 프라이머리 1차 처리가 뭐냐면 한 하수가 2시간, 3시간 쭉 흘러가면서 응집지 엄청 넣고 해가지고 전 처리하는 데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15분 만에 강제로 필트레이션 시켜서 부지를 15%만 쓰거든요. 그러면 이만한 땅이 나옵니다. 여기다 데이터 센터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전력 문제를 여기 바이오가스 했지만 바이오가스 가지고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 해결 택도 없습니다. 압니다. 미국은 지금 딱 결정된 게 있죠. SMR. 소형 원전 가져왔는데 SMR이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핵잠수함 요즘 이야기 나오잖아요. 핵잠수함에서 나오는 기술이 SMR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데이터 센터 전기 많이 쓰니까 SMR이랑 같이 붙여서 가는 쪽으로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즘 그 반도체 주식하고 원전 주식이 같이 날아가는 이유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보다 SMR은 물을 더 많이 필요합니다. 냉각에. 저는 하수는 무한정 공급되거든요. 아리조나 같은데 데이터 센터 짓는데 주민들 데모하고 난립니다. 물 문제입니다. 그게 전기 문제가 아니고. 하수는 늘 나오고 늘 처리해야 되는데 하수는 온도가 높을수록 또 처리가 잘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나 뭐 데이터 센터의 높은 온도를 뺏어서 하수 처리를 더 잘하는 열교환을 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래형 하수 처리장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게 코플로우 캠퍼스라는 겁니다. 코플로우라는 이름은 옛날엔 더러운 물만 흘렀는데 이제 바이오가스 만들어서 에너지도 흐르고 데이터 센터 지어서 데이터도 흐르고 물과 그런 것들이 또 경제적 가치, 돈도 같이 흐르는 함께 흐른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미국 애들이 코플로우 캠퍼스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새로운 것들이 이제 나오면 좀 리더십을 가져가는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중랑하수처리장 이게 이제 돌아간 지 10년이 넘었고요. 부지를 만드는 기술이 전 세계에서 프로분 돼서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거의. 미국에는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넓은 땅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 기술을 그 다음엔 대림건설에 줘서 지금 서남아 수출장도 이 기술이 잘 돌아가고 있고요. 바이오가스 통합 사업도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 부산 수영 말씀드린 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장하게 말씀드렸죠. 리더십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코플로 캠퍼스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도 필요하지만 후진국들 하수처리장 짓자 그러면 전부 데이터 센터는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하고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들어가는. 그래서 하수처리장은 EDCF로 짓고요. 데이터 센터는 민간 기업들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여의도 IFC 같은 경우 서울시가 땅 100년 임대 줬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토지 임대하면은 데이터 센터 플레이어들이 토지 임대료를 내고 물 사용료를 내고 그걸 가지고 하수 처리장은 운영을 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단순히 비전뿐만 아니라 이게 개도국의 세니테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국제적인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가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는 진짜 이상해요. 무슨 국제 세미나 가면 뭐 한국 기술의 우수성 뭐 이런 거를 정부가 이야기해요. 미국 정부는 가가지고 박애주의 뭐 휴머니즘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업체들은 나머지 거기 밑에서 다 하거든요.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부가 뭐 대한민국 기술 자기들이 세일즈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세일즈맨처럼 해가지고 망쳐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품위 있게 정부는 어떤 국제적인 리더십을 가져가고 기업들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되고 제가 이번에 국회에 제안한 게 소버린 AI는 소프트웨어잖냐. 그리고 너네 EDCF 그린 디지털 전략이고. 근데 하드웨어도 팀코리아 한번 만들면 어떠냐. 그건 눈으로 보이는 거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거고 저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특허로 다 막아놨거든요. 지금 2개가 특허 났고 국제 특허도 냈고 그러면 저는 이거는 또 EDCF에서 걱정하는 타이드 언타이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특허를 우리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은 공급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타이드 언타이드 안 따져도 다 우리나라 기술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를 4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랑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남궁 박사님 계시지만 불행하게도 환경부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무슨 뭐 훈장을 준다 그래서 무슨 훈장 받으러 갔다가 환경부 기획실장하고 대판 싸웠는데요. 아니 간담회 불러놓고 뭘 하나 들어줄까 물어봐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런 말을 해요. 그거는 그러면 부강테크밖에 안 가진 기술이잖아요. 네. 환경부 늘 그런데 환경부가 부강테크만을 위해서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도와주는 게 어렵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내가 사업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방 싸서 경쟁사 쫓아다니면서 야 이게 앞으로 미래 기획이 있으니까 너 이거 해야 되라고 내가 그러고 다닙니까? 미국 정부는 반대잖아요. 민간에서 만들어 놓고 하면 테슬라든 어디든 엔비디아든 몇 천억씩 줘도 거기에 대해서 특혜라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민간의 창의성이 대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그 사업을 왜 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one of them, 남들하고 똑같은 그저 그런 회사들한테만 그러면서 또 R&D 비용을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그 R&D 비용으로 돈을 벌어온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환경부에서는 다시는 안 부릅니다. 저희 그 자랑거리인데 인천 송도 가보셨죠?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하수 처리해서 보내주는 물입니다. 이 정도로 깨끗하게 할 수 있고요. 이게 아까 중랑, 이게 좀 서남,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심의 부지를 만드는 거. 하수 처리장이 누가 중심에 짓겠어요? 외곽에 졌죠. 근데 전 세계 도시가 다 팽창했어요. 그래서 런던, 뉴욕 뭐 어디 할 거 없이 하수 처리장이 다 도시 중심에 놓이게 됐습니다. 거기 스페이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우리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핵심 기술이거든요. 열교환이야 뭐 그냥 교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차별화된 것들을 원래 옛날부터 주장하면서 정부 뭐 R&D도 좀 받고 해가지고 실증화 사업도 하고 보여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우리 돈 가지고 다 해버리는 그런 참상이 일어났는데요. 하여튼 뭐 그래도 될 때까지 한다. 뭐 그래서 국회에도 뭐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아유, 두서없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떠줘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강연해 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우리 건설비전 포럼에 그 회장, 자장을 맡고 있지만 사실은 이래 발언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우리 김동우 회장님을 2010년, 2020년인가 2019년인가 그때 신문에서부터 이래 봐서 한번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2015년 그 무렵에 사실은 그 미국의 그 인프라 노후화로 그 우리나라 한국 건설 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뭐 이래 미국 시장에 대한 그 이해도 낮고 미국은 또 자금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우리 건설 시장이 진출이 늦은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좁은 한국 시장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진출해야 될 곳이 반드시 미국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그 기대, 그 믿음은 변치 않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 이 우리 기술력 가지고 미국 시장의 그 어려운 벽을 뚫은 김동우 사장님이 되게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잘 알려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한번 언제부터 만나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이래 만나 뵈니까 역시 나름대로 비전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래 실전 경험을 통해서 쌓아 올리신 그 노하우나 이런 그 뭐죠 해자 같은 것들을 아주 깊게 만들어가면서 성을 쌓아 올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듬직하고 믿음이 갑니다. 저는 뭐 특별히 다른 질문 드릴 게 없고 이왕 미국에서 그렇게 착실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그 실력 있고 그다음에 실적을 쌓아 계시는 기업인들 그다음에 한국의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사장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더 이 네트워크를 만드셔서 조그마한
그 뭐 어소시에이션 같은 걸 만들면은 나중에 한국에 있는 이런 건설 업체들이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이런 정책 포럼들하고 같이 긴밀하게 연대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큰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하셨는데 20년 동안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버텨오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까 그 부분들하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계속 진출하기 위한 여러 이제 갖가지 노력들을 다 하셨을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원동력은 뭐 교회 가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 본사 이게 저는 맨날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 본사가 막 엄청 대단한 회사는 아니지만 꾸준히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기간 동안 기다려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편법이 없어서 이제 사실 그런 생각합니다. 동남아나 이런 데 갔으면 성과를 더 빨리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서. 근데 미국은 이제 제가 로비스트를 제대로 된 사람 고용하는 방법 말고 일반적인 거 하면은 배운 게 그겁니다. 그 산 정상에 오르려면 산기슭 밟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저희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파일럿을 정말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저명한 교수님들하고 다 논문으로 엮어서 또 인정받는 컨퍼런스나 이제 그런 데 올려야 되고 그러면 어디 한 군데서 또 큰 엔지니어링사 뭐 블랙앤비치나 CDM이나 뭐 이런 데서 인바이트 해가지고 좀 봐주고 그리고 그 단계 되면 손만 잡아줘도 고마운 거죠. 그다가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미러키 하수처리장 그 전체 운영을 제가 아까 말씀 베올리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이제 프로포즈하는데 베올리아가 아예 테스트기에조차를 못하게 방해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거기 약간 성지라 그랬잖아요. 더 워터 카운슬이라는 왜냐하면 거기 처음 그 하수처리 생물학자 한다니까 더 워터 카운슬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1년에 한번 컨테스트 합니다. 거기 우승하면 미러키 하수처리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돈도 줍니다. 저희가 거기 참여해서 1등을 하는 바람에 베올리아가 못 들어오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들어가고 결국은 사업 수주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절차를 밟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운이 많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가 많이 이제 좌우돼서 간 거고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약간 날라리인데 그래도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좀 과거를 돌아보는데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결국은 기다리고 절차를 다 밟으면 제대로 된 기술이라면 또 인정받는 게 미국이고 지금은 정말 많은 데서 연락이 옵니다. 한번 이 궤도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또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노력한 대가가 이렇게 리워딩하는 부분들은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성우 교수님. 예. 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꼭 질문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총의 부회장을 하고 있는 이승호입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인도계 그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왔을 때 인도계 사람, 중국계 사람인데 우리 과총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한인 과학자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분들 모시고 해외 한인 과학자 대회를 하게 되는데 그 여러 말씀 중에 아까 발표자께서 김동호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혹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또는 앞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 아니면
만약에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점을 조금은 방향은 다른데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먹고 살려고 그쪽에 거의 그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애들 다 셋 다 이제 미국에 있고 이제 저도 나이를 좀 먹는지 제 당대보다 제 밑에 다음 제너레이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유대인들 결속력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중국인들도 거기 못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도계가 특히 IT 업계 이쪽에서는 뭐 그냥 약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대부분 그 자리에 올라가서 결속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베풀 줄 알거든요.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뭘 베풀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쪽도 재미과학자협회하고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이제 정부에서도 오시고 해가지고 큰 행사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의학, 화학, 기계 뭐 모든 전 분야가 망라돼 있죠. 특히 수학 뭐 이런 데에서 이공계 쪽은 망라돼 있는데 저는 저희 분야 쪽에 건설 쪽, 뭐 환경 쪽 관련된 분야를 따로 떼서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요청드리면 대부분 한인 과학자뿐만 아니고 저희 KSEA라고 저희 서던 캘리포니아 쪽에도 그 조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뭐 건설 환경 쪽에 또 관련된 분들이 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고 그걸 이제 단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고민해서 진행해 볼 때는 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항상 이때가 되면 제 두 자아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리 입장에서는 끝내야 되는데 또 토론화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예, 없으시면 오늘 특별 강연해 주신 김동우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